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냉기가 감도는 병원 복도 끝입니다. 그곳에 마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 듯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낡아 빠진 점퍼에 구겨진 바지, 그리고 초조함에 바들바들 떨리는 마른 어깨.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수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키워낸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수십 번을 눌러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은 부모가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짠 뒤 부모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뒤늦게 찾아온 뼈저린 후회와 참회, 그리고 평생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내 가족을 놓지 못했던 딸의 눈물겨운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대학병원의 로비,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김영감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은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지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죠. 벌써 몇 시간째인지 모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종료 버튼을 누르는 일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건조하고 사무적인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기계음이 김영감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영감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로는 절망감이 검버섯처럼 거무튀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다해진 가방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인 듯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병원 로비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철수였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며 우리 철수는 큰일 할 놈이다.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다며 입버릇처럼 자랑해왔건만 그 화려했던 기대의 결과가 고작 이 차가운 병원 로비 바닥이라니요.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병들고 늙어버린 육신 하나와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적힌 병원비 청구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마르고 갈라진 입술새로 새어나오는 탄식은 너무나 작아서 지나가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하고 공중으로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아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이놈아 애비다. 제발 전화 좀 한 번만 받아다오. 네 어미가 많이 아프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함이나 가장으로서의 위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이의 애처롭고 절박한 호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아들에게 모든 인생을 걸었던 한 가장의 쓸쓸한 말로가 병원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영감의 집 풍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김영감의 집 문턱은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으니까요. 읍내에서 유지 소리를 들으며 제법 큰 유산을 물려받았던 김영감은 그 모든 재산을 오로지 집안의 기둥이라 굳게 믿었던 아들 철수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늘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외치며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냈고
최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는가 하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을 팔아 억대의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번쩍이는 외제차를 끌고 고향 집에 내려오는 날이면 김영감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거하게 잔치를 열고 밤새도록 아들 자랑을 늘어놓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하지만 그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잔치상 뒤편에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서울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먹을 때 지은이는 식은 국에 찬밥을 말아 먹어야 했고, 오빠가 유학을 간다며 비행기를 탈 때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몇 년을 안 입고 안 써가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도 김영감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칭찬이나 격려는커녕 오히려 타박만 늘어놓았죠. 김영감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딸을 나무랐습니다. 계집애가 시집이나 잘 갈 것이지 무슨 장사냐며 그 돈이 있으면 오빠 사업 자금이나 좀 보태주라고 말이죠. 오빠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고 그래야 너도 덕보고 사는 거라며 혀를 찼습니다. 생각이 짧아도 그렇게 짧을 수가 없다며 딸의 노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지은이는 터져나오는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도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나도 아버지 자식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속에 멍으로 남았습니다. 그 시절 김영감의 눈에는 오직 빛나는 아들의 미래만 보였을 뿐 어둠 속에 서서 조용히 눈물 흘리던 딸의 상처난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맹목적인 욕심과 편애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센 파도 한 번에 너무나 쉽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아들 철수는 서울에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벌인 사업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빚쟁이들은 김영감의 집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김영감 부부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도 김영감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아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을까요? 김영감은 결국 마지막 남은 시골집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목숨줄이라며 이걸로 꼭 재기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쥔 아들은 그날 밤 부모님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아들의 방과 옷장을 확인한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아들에게 발등을 찍힌 충격으로 박 여사는 그날 이후 정신을 놓기 시작했고 오락가락하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 역시 화병과 배신감으로 가슴을 치며 몸져 눕고 말았죠. 그렇게 화려했던 집안에 남겨진 건 텅 비어버린 통장과 갈 곳 없이 병들고 늙어버린 두 노인의 육신뿐이었습니다. 한편 부모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차별받으며 자랐던 딸 지은이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이
처절한 전쟁터와 다름없었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을 맞으며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고 싼 재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집만 한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시장 바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좁고 습한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수십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배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쑤셔왔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따위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오로지 자신의 정직한 땀방울로 일궈낸 이 작은 가게만이 그녀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떳떳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커다랗고 시린 구멍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늘 그녀를 짓눌렀죠. 오빠의 소식은 끊긴 지 오래였고 부모님과는 명절에나 겨우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지은이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늦은 밤까지 가게 정리를 합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빨갛게 언손을 씻으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이 늘어난 자신을 보며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번 달 월세 내고 재료비 결제하고 나면 또 빠듯하겠구나.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도 버텨야지. 나한텐 나밖에 없잖아. 그녀의 고단하고 시린 삶을 위로해 주는 건 오직 스스로를 다독이는 독백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일하던 지은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는 낯선 지역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 전화라 생각하고 받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강렬하고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른 지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급하고 심각한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고 함께 있던 어머니는 치매 증상을 보이며 횡설수설하고 있어 급히 보호자를 찾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관계자는 난감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드님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휴대폰에 저장된 유일한 가족 연락처가 따님뿐이라 연락드렸다고 말이죠. 지은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렇게나 원망했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부모님이었지만 막상 생사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는 천륜이었나 봅니다. 지은이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허둥지둥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복잡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간 병원 응급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속에서 지은이는 정신없이 부모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급실 구석진 침대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모습은 지은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섭게 호통치던 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링거를 꽂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그늘만이 가득했죠. 늘 곱게 화장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시던 어머니는 헝클어진 백발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였지만 뼈만 남아 앙상해진 팔다리를 보는 순간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영감은 딸이 온 것을 알고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인처럼 벽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가 그가 느끼는 수치심과 미안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을 향해 손짓하던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철수? 올 때가 됐는데 밥은 먹었나 몰라. 철수야, 엄마가 맛있는 고기 반찬 해줄게. 어서 와. 어머니의 입에서 또다시 나온 오빠 이름에 겨우 참았던 지은이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의 고달픈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가게 문을 열어 정신없이 반찬을 만들고 팔아야 했고, 밤이 되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달려와 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한 위중한 상태였고, 어머니의 치매는 낯선 병원 환경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은이가 그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아둔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목숨처럼 아껴두었던 가게 보증금까지 손을 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마다 지은이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는 날이 허다했죠. 지은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꾹꾹 눌러왔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무책임한, 오빠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을 때면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도대체 오빠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왜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냐고, 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 말이죠. 나도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고 싶다고 울부짖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위태롭게 버티던 둑이 터지듯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병원비 중간 정산서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청구서에 찍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를 보고 망연자실해 있는 지은이에게 간신히 정신을 차린 김영감이 물 한 잔을 달라고 힘겹게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지은이의 감정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입에서는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독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구겨쥐며 아버지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오빠한테 그 많은 돈, 그 좋은 거 다 퍼주시고 결국 이렇게 되실 거면서 왜 그러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마지막 전세금까지 들고 도망갔는데 왜 그 뒷감당은 버림받은 제가 해야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렇게 모질게 하셨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평생 차별하며
가슴에 못을 박으셨냐고, 저도 아버지 자식이 아니냐고 절규했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지은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딸의 섯을 펄언 울부짖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이불자락만 꽉 쥐었을 뿐이죠. 딸의 원망 섞인 절규는 그동안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추악한 진실을 너무나 아프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폭발했던 감정을 간신히 추스르고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일기 같은 것이었죠. 무심코 수첩을 펼쳐보던 지은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잔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세금을 들고 도망치던 날 아들. 철수가 부모님에게 남긴 마지막 비정한 말이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지.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잖아. 나 찾지 마세요. 정 힘들면 그때는 지은이한테 연락해 보시든가요. 걔는 마음이 약하고 착하니까 받아줄지도 모르지. 지은이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을 버리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부모님은 아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마 딸에게 손을 내밀 염치가 없어 그토록 망설였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치떨리는 증오와 부모님에 대한 가여운 연민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숨막힐 듯한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영감은 힘겹게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회한과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눈을 맞춰본 적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김영감은 가래가 끓는 목소리로 아주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못난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눈이 멀었었다고 헛것을 쫓느라 진짜 보석 같은 내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아프게 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평생 가장의 권위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토록 강인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 앞에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는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딸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투박하고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두 사람 사이에 쌓여왔던 높고 단단한 오해와 원망의 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며 따뜻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하게 된 부모님을 지은이는 자신의 작은 전셋집으로 모셨습니다. 방 2칸짜리 좁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당장 갈 곳 없는 세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가게 일과 산더미 같은 집안일, 그리고 여전히 편찮으신 두 부모님의 수발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이의 지극정성 어린 돌봄과 희생 덕분인지 아버지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고 어머니의 치매 증상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었지만 세 식구는 난생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김영감은 이제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묵묵히 자신들을 돌보는 딸 지은이의 고마운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거들며 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빨래를 개고 방을 쓸고 닦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행동으로 속죄하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네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줄을 잇는 대박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알려준 옛날 방식의 깊은 맛을 내는 레시피 덕분에 엄마 손맛을 그리워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게 한편에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김영감이 앉아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잔심부름을 하며 가게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 역시 가끔 실수를 하긴 하지만 지은이 옆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거나 마늘을 까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좁은 부엌에 세 식구가 오순도순 둘러앉은 밥상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입니다. 김영감은 지은이의 밥숟가락 위에 제일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으라고,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죠.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도 많이 드시라고, 두 분 다 건강만 하시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들은 지나간 아픈 기억일 뿐입니다. 비록 너무 먼 길을 돌아왔고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뒤늦게라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이들의 작은 행복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용기와 희망의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욱더 따뜻해지길 바라겠습니다.